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강은 33번째 강입니다. 우리 전체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온 것은 끝이 이제 보이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열정적인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완강을 좀 다독거려주고 독려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좀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어떻게 이벤트 좀 할 수 있을까 계속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용기 내서 꼭 수강 후기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일일이 다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고요. 질문도 있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별도로 또 EBS에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저의 애제자, 인생에 같이 갈 수 있는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꼭 수능 끝나고 나면 학생들 만나서 행사하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송토리의 윤리클럽이라고 팬카페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직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야기 주고받고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강 후기에 예전 학생들이 글을 남겨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선생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그래서 선생님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현대 윤리사상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실용주의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용주의라는 건 미국의 정신이죠.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개척 정신,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발달한 것이 철학사에서는 바로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듀이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스트루멘탈리즘, 즉 도구주의라는 평가를 하기까지 하니까, 자, 지식이다라는 건 우리의 유용한 가치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바로 전강이었죠. 칸트나 독일의 관념론의 대표적인 헤겔, 이런 철학자들하고는 완전 색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린 영미 철학이라고 하는데, 오늘 미국의 철학, 바로 실용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퍼스, 그리고 제임스, 찰스 퍼스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실용주의의 선구자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로 시험에 다뤄지는 사람은 존 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도구적 실용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도구주의로서 지식을 도구로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드릴 텐데, 듀이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152페이지인데요. 일단 어떻게 실용주의라는 게 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배경 설명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152페이지입니다. 자, 실용주의라는 게 등장했던 이유는요,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요. 옆에다가 제가 잠깐 꼼꼼하게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영국의 철학이 미국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미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당연히 역사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미국의 철학도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잘 보세요. 실용성을 강조하고, 실용성이라는 건 당연히 유용한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정리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영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영국의 공리주의라는 것, 바로 전신이죠. 그래서 영국의 공리주의를 떠올려 봤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라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쾌락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이죠.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구자는 소피스트부터 출발을 하고요. 소피스트 이래의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 그리고 그 이래의 가장 대표적으로 프란시스 베이컨 손꼽을 수 있겠죠. 정리되나요?
그 다음에 뭐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 그리고 공리주의자들 거쳐서 미국의 실용주의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실용주의가 이렇게 영국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 자체의 배경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미국이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이러한 영향들을 쭉 받으면서 미국에서 실용주의라는 것을 태동시키게 되는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경이 되었고요. 노예제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예제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예제가 바로 노예라는 것을 남북전쟁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게 되고요. 이 해방이다라는 조건이 결국 시빌, 즉 시민에는 노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19세기 말부터는 여성의 참정권이라는 게 확대가 되어 가면서 여성도 역시 정치적인 세력으로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군림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이 시빌이라는 개념, 완전한 지금 현대사회의 시빌은 아닙니다. 참정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여성의 참정권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역사가 뭐 채 100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시빌, 즉 시민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때 이제 시민사회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 다음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인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종교적인 세계관과 과학기술 성과의 혼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진화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뭐 흔히 우리가 뭐 청바지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즈의 마법사 이런 것들 막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여건도 신장이 많이 되고요. 근데 그러한 시대가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척자. 그래서 프론티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 개척. 서부 개척이라는 건 미국의 역사에서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팽창하는 논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외교적인 정책도요, 이런 프론티어 정신들이 많아요. 서부 개척을 하듯이 계속 개척을 하는 건 거죠. 팽창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떤 예외주의라는 이 외교적 노선이나 팽창주의 이런 노선들을 비판하는 외교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특징은 다 그 개척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개척정신과 실험정신 이런 것들이 이 실용주의라는 것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실용주의 사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근면, 검소, 이웃사랑 등의 프로테스탄티즘적인 정신, 이것을 신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개척정신과 실험정신,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실험정신 또 나옵니다. 개척. 이 단어를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실용주의라는 것을 가장 보일 수 있는 키워드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딴 거 없어요. 뭐 유용성 강조하고 실용성 강조하고 개척정신, 실험정신 이런 거 강조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 강조하면 이러한 마지막에 있는 요 문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보는 것을 실용주의의 태동, 그 배경이라고 우리가 교재에서 152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용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건 듀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듀이의 사상을 하나 둘씩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겠지만, 자, 실용주의 한번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 이라고 쓰고요. 프래그머티즘이라는 말에서도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먼저 자, 듀이의 사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존 듀이입니다. 자, 미국 태생이고요. 듀이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철학자로서 실용주의 또 도구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도구주의, 철학 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존 듀이는 교육학자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이제 그 교사가 되려면 교직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대학 때 학부 때 이제 교직 과목을 이수를 할 때 교육 철학도 공부를 하고 교육 심리, 교육 행정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요. 교육 공학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요. 근데 교육학을 공부하면 꼭 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듀이의 교육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보주의 교육학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런 거 뭐 대학 뭐 강의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 힌트가 다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듣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잘 보세요. 진보주의 교육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19세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미국이 아주 급속하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 가는데 미국이 세계 제일인 줄 알았어요. 왜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아세요? 그 검프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게 미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앞만 보면서 뛰어가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이제 검프가 막 도망 다녀야 됐던 이유가 있었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어머니의 교육과 그 다음에 아주 사랑하는 여자친구 예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인생이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막 개척해 나가고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죠.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이 노인판 포레스트 검프가 창문 넘어간 100세 노인인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고요. 이런 영화들이 좋은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세계사적인 지식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영화에 보면 미국의 근현대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교육학이 원래 진보주의 교육학이 아니었어요. 그냥 텍스트북 가지고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인강을 이렇게 듣고 막 이런 교육이겠죠. 학생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런 교육이었는데 철퇴를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스타워즈, 즉 우주전쟁이라고 붙이는 이 우주의 대륙간 탄도탄과 인공위성 이거를 개발하는데 소련보다 뒤처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 소련이 먼저 4개월 앞서서 미국보다 빨리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그 인공위성에다가 강아지를 실어서 또 쏘아 올렸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국이 서둘러서 2개월 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소련이, 구소련입니다. 먼저 우주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나서 4개월 뒤에 쏘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집니다. 야,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고 우주공학도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소련이 우리보다 더 앞섰네? 그리고 사실 스타워즈라는 말이 왜 만들어졌냐면 이 인공위성이라는 건 결국 인공위성을 통하여 대륙간 탄도탄이 개발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했던 이유,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을 서로 대륙에다 날려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합니다. 미국은 그것과 함께 이제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전신이죠. 이걸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소련이 붕괴되어 버리자 이걸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상업화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 된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충격을 받으면서 야, 이거 잘못됐다. 우리 사회가 지금 소련보다 뒤처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반성을 해요. 그 반성을 하면서 어디부터 뜯어고쳐야 되지? 라고 나왔던 게 바로 교육 분야부터 뜯어고치자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학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논리가 뭐냐면, 이 교육학에서의 논리가 뭐냐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교실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검증하고 이러한 것이 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실용성이다. 그건 유용성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주목을 하면서 요거를 할 수 있는 건 교육학 분야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보주의 교육이라는 걸 들고 나오고, 여기에서 이 실험이다라는 거에 주목해서 듀이가 실험학교를 만듭니다. 이 실험학교가 일명 듀이 학교인 거예요. 이 듀이 학교를 어디에 만드냐면은 시카고 대학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험 과정이었던 거죠. 시카고 대학이 그래서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실험학교의 전통들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면은 어떤 대안학교들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랄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산골 마을에 있는 이 학교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그런 직접 경험에다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시대에 이 듀이가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험학교라는 말 자체가 느껴지는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들을 위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행성이고. 그러니까 직접 학생들이 나아가서 수업 시간에 뭐 젖송샘이 야 오렌지는 이렇게 생긴 거야. 오렌지 단면 자르면 이렇게 생겼고, 오렌지는 오렌지 향이 나지. 오렌지 혀끝에 갖다 대면 오렌지의 맛이 느껴져.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오렌지야? 자 다음 사과 갈까요? 막 이러면서 수업하는 게 죽은 수업이라는. 직접 본인이 가서 단면 잘라보고 혀를 갖다 대보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갖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프론티어 정신과 함께 결합을 시킴으로써, 아까 배경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보주의 교육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실용주의 철학이다라는 걸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학교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초대 이제 이 시카고 대학 안에서 이런 실험학교를 조그맣게 운영을 해요. 맨 처음에는 교사 2명에 학생 16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초대 본인이 듀이 학교, 실험학교의 이사장이 되고, 부인이 앨리슨가 이름이, 부인이 이제 교장 선생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학교의 전통이다라는 게 시카고 대학에서 잘 녹아들어 있죠. 지금도 정치학 이런 것들은 시카고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자, 여기까지 제가 쭉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4번으로 연결할게요. 근데 4번은 요걸로 잠깐 접근을 해야 돼요. 자, 프래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4번에다 쓸까요? 자, 옆에 옮겨서 4번입니다. 자, 프래그머티즘 할 때 이 프래그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 고대 언어로서 프래그마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땡땡 실험, 관찰, 또 실천, 이런 전통을 이 프래그마라고 하거든요. 프래그마. 이거 어원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게 뭐 학원 이름도 제가 특정 학원이니까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뭐 학원들이 있고요. 프래그마라고 하면 프래그마 자체에 이런 것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착안해야 되는 게,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프랜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것과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컨이 얘기하는 거 유용한 지식, 그리고 과학적인 인식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삶에 뭔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 자체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철학의 길이다, 이런 표현들, 그게 다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미 철학이라고 해서 옆에다 쭉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요거를 잘 착안을 하시라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듀이의 교육학도 아니고 듀이의 철학도 아니고 듀이가 이야기했던 도덕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도덕이. 그러니까 듀이를 시험의 문제에 이런 교육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낼 수도 있죠. 지문으로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착안해서 문제를 풀라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듀이가 윤리를 뭐라고 봤냐, 도덕을 뭐라고 봤냐라는 거. 그래서 5번은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듀이를 바탕으로 하는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 전반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찰스 퍼스와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윤리와 도덕을 이 실용주의에서 뭐라고 하냐. 자,
인간, 개인과 사회가 상호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덕과 윤리라는 것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써놓으면 돼요. 화살표 내려왔습니다. 화살표 아래는 중요한 게 적힌다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관습, 뒤위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습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실용주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척정신, 그 개척정신인데 과거에 답습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준은 뭐죠? 유용성. 그래서 전통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요. 절대 보편 타당한 지식 이런 것들도 거부하죠. 전통적인 관습 거부합니다. 절대 보편 타당한 지식 이런 것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용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런 것에 예를 들어가는 게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소크라테스 이래의 이성주의자들을 우리는 다 절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절대불변의 진리를 믿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전신에서 배웠던 게 누구예요? 칸트의 철학이었죠. 그런 것들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영미 철학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 건 언급하지만 웨스턴 필라소피 트리를 우리가 다시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윗부분에 쭉 흘러가는 이성주의자들과 다르게 아랫부분은 경험, 감각과 쾌락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 끝자락에 공리주의 다음에 실용주의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럼 실용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 앞에 있는 베이컨이나 쾌락주의로서의 공리주의,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소피스트의 관점 이런 것들을 이어받기 때문에 변하고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건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은 자, 또 화살표 하나 뽑아볼까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해결을 해 나간다는 것은 가설을 세우는 것일 거고 그 가설을 통해서 뭔가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 참이고 유용한 가치를 창출 못하면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 갖는 것이고 아니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는 예는 이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축구 참 좋아했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못하지만 축구를 막 합니다. 근데 수비수가 막 달려와요. 내가 막 메시도 아니고 호날두도 아니지만 막 발재간을 부리면서 막 제끼려고 그래요. 근데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죠. 가설을 세웁니다. 자, 이 선수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왼쪽으로 드리블을 칠 것인지 오른쪽으로 패스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자, 가설을 세워요. 왼쪽으로 드리블을 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드리블을 했더니 선수를 제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패스가 넘어가서 골링을 넣었어요. 실용성이 창출됐네. 골이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러면 그것은 유용성을 창출했으니까 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번 똑같아요? 그러면 맨날 왼쪽으로 제끼고 드리블 하면은 다 알지, 패턴을. 그러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놓이는 거예요. 매번 놓이죠. 그래서 이번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다음번에 성공을 보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거고요. 이번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다음번에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변화하고 진보하며 성장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도덕이다라는 것도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과거의 답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다 동그라미고 이게 X인 건 거죠.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제가 지금 수업하고 나서 뭐 부연 설명 조금 앞부분에 배경 설명하고 한 20분 정도 정리를 했는데 요거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자, 듀이의 교육학부터 출발해 가지고 제가 쭉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듀이의 사상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요거 우리 CG팀에서 아주 예쁘게 형광펜을 다 칠해 주셨어요. 이게 형광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듀이 문제를 풀면, 실용주의 문제를 풀면 이 단어들이 딱 떠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런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연습이 잘 되면 문제가 이제 딱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들이 막 더 확대가 돼서 막 눈으로 와. 그리고 나머지들은 흐릿해서 안 보여도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이 많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뭐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수능 문제 딱 보면 금방 풀죠. 그게 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출제를 했을 거다, 이번에 뭐가 어렵게 좀 꼬아가지고 낼 부분이다, 이런 게 예상이 다 되다 보니까 문제를 그냥 눈으로 쫙 스캔을 하면 눈에서 이것들이 그냥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그러면 그게 실용주의예요. 근데 그 단어들이 뭐냐, 그걸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장에. 그래야 실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배우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실용주의에서 좋은 지식이라고 보지 않죠. 참된 철학의 길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 유용성 갖고 가시고요. 성장하고 진보하는 도덕적 가치가 최고선이래요. 그러니까 변한대요. 도덕이란 사람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립된대.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하고 진보한다라는 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에게 효의 가치라는 건 부모님이 일어나실 때 아침에 가가지고 혼정신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엿줘야 돼요. 그 인사를 엿주는 것도 문 벌컥 열고 일어나셨어요? 이게 아니라 밖에서 헛기침을 합니다.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래 일어났느니라. 그러면 따뜻한 물 데펴놨습니다. 씻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탁,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는 거기 가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막 데펴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 하느냐 그러면 따뜻하게 데펴놨습니다. 효자로군.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주무시고 이래야 되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막 침대에 가가지고 막 엄마 아빠 이렇게 막 탁 하면 따뜻하게 데펴놨습니다 하면 이상하게 보이죠.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요즘의 효는 뭘까요? 속안썩이면 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 어디에서 늦게 들어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잘 있어요. 뭐 나쁜 짓 안 해요. 라고 문자 정도 주면 그게 효인 것 같아요. 바뀌잖아요. 모든 가치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효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게 실용주의.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건 행동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험학교라는 표현을 제가 써놨는데, 사회생활의 개선에 유용한 사회적 가치, 환경을 개선하고 개조하고 수정, 변화,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다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요. 포인트는 실용성을 주는데 변해야 돼. 예전의 고정관념, 관습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문제 상황, 문제 설정, 가설, 검증, 판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데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자료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게 그 실용주의 사상가들 153페이지에 나오는 자료 그 앞쪽에다가 붙여 놓으셔도 되고,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자료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듀이와 함께 진보주의 교육학으로 아주 대표되는 로티라는 철학자, 사상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참 귀엽게 그려놨네요. 두 사람이 실험학교의 거장들입니다. 나는 프래그머티즘의 행동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여 개인적 관심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게 다 아주 중요한 팁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꿀팁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프래그머티즘의 행동적 요소를 더욱 강조했대. 그래서 도구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지식은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관심에서 사회적 관심으로 발전시켰대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도 역시 공리주의 이대의 사회의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철학을 도구주의 또는 실험주의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의 관념이나 사상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요. 오호, 모든 관념이나 사상이 전부 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도구? 유용성을 창출시키는 도구. 그렇다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상이나 관념,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거죠. 도구로서 유용성을 창출시키면 가치가 있다라고 끝에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역시 결과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생물의 일종인 까닭에 환경과 상호작용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도덕도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경험이란 곧 이러한 상호작용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경험이 순탄하지 못할 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기능이 다름 아닌 사고작용인 것이다. 자, 도구주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듀이의 철학이지만 사실 듀이에 앞서서 존재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용주의 사상가들 우리 교재 1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퍼스입니다. 그래서 찰스 퍼스인데요. 이 퍼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개념의 대상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를 생각해보라. 예상되는 그 결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 대상에 대한 우리 개념의 전체이다. 그러니까 결과주의를 실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관념을 명석하게 하는 방법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또한 실용주의에서는 늘 하는 대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념 또는 신념이 참이라 합시다. 이게 뭐예요? 관념과 신념이다라는 건 바뀌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건 거부해야 되겠죠. 그것이 뭘 창출할 때? 유용성을 창출할 때. 뒤를 볼까요? 그것이 참이라고 해서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겨납니까? 그 진리는 어떻게 실현되나요? 신념이 거짓인 경우에 얻어지는 경험과 어떤 면에서 그 경험은 차이가 납니까? 간단히 말해서 경험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진리가 지니는 현금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임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현금 가치예요. 캐시 밸류라는 건 결국 실용적인 가치를 가질 때 그게 현금처럼 쓰일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관념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이 현실에서 쓰이는 유용성을 창출할 때 실용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듀이네요. 악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덜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지문이기도 해요. 잘 보시면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현재 더 과정을 보고 있죠. 과거보다 현재에 더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가치이다. 정적인 성과와 결과보다는 성장과 개선과 진보의 과정 이거 중요합니다. 성장 그 자체로만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 된다. 그래서 역시 목적론이에요. 결과를 중시하니까. 자, 요런 것들 팁이에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이 잘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 보고 나서 곧바로 문제풀이 오늘 좀 많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죠. 일상생활에서 유용성을 중시했다. 그래서 경험과 공리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특징, 영미철학이다라는 특징이 나오고 있고요. 경험론, 공리주의, 진화론, 실증주의적, 미국적 전개가 이루어졌다. 실증주의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것을 중시 여기는 태도죠. 결정론적 세계관을 배격하고요. 개척주의, 개선주의, 도구주의, 결과주의. 그래서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버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뭔가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부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개척주의, 개선주의, 도구주의, 결과주의라고 합니다. 뒤에 도구주의, 도구주의적 실용주의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도덕적 선택은 지성적 선택, 도덕적 기준은 사회적 자아를 사회를 개선,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사회적 가치가 도덕적으로 타당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듀이는 그러한 지식이 유용성을 창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지식으로서는 참된 철학의 길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대의 유용성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때만이 우리가 그 지점에서 유용성을 창출하면 좋은 가치를 가진 철학의 길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걸 도구주의, 인스트루멘탈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게 실제로 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철학은 수줍은 노처녀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나 관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수줍은 노처녀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페미니즘에서는 당연히 이거 거부하겠죠. 그러나 지금 듀이가 얘기하는 것을 페미니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요. 수줍은 노처녀라는 것은 어떤 태도냐?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진보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얘기에 뭐라고 하느냐? 세계 안에서의 인간과 그 생활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참된 철학의 길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철학이란 관념적이거나 인식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인식론에 대가하면 우리가 배웠던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회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도구여야 가치가 있다. 현근 가치가 또 떠올리기도 하네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문제, 장단점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15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써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일단 해답, 해설지를 잘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듀이의 사상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실용주의의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세요. 가치 판단은 실천 판단의 도구이다. 가치 판단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자, 우리가 갖고 갈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 가치 판단 자체는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판단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는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 낳는 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가치라는 것이 유용한 것을 창출시킬 때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점이 어떻게 찍혀야 되냐면 이 가치 자체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유용성이라는 걸 창출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갖고 오면 그때 가서 참된 철학의 길이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를 쭉 읽어보니까 한 신념의 좋고 나쁨은 그 신념을 품고 있는 유기체가 만들어내는 활동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결정된대요. 그러면 한 신념, 가치, 우리의 이성, 판단 이런 것들은 다 언제 결정이 된다? 그것들이 나에게 유용성을 창출하면 그래서 좋은 것이다 라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의 특징에 이 장점을 얘기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실용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은요, 유용한 가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진보적입니다. 굉장히 앞서 나가는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것과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 사회 또 현실을 바라볼 때 판단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걸 유용한 가치로 바라보면 되니까요. 그러나 단점이 있죠. 그 단점이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유용성에 함몰돼 버리면, 유용성이라는 가치 판단에 함몰돼 버리면 비도덕적인 것마저도 유용한 걸 창출했을 때 오케이, 좋아! 이거는 참된 철학의 길이야! 라고 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인간들이 그래도 살아가고 있고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인간적인 그 도덕의 마지노선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유용한 가치 판단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버려야 될 것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마이클 샌델은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가치가 뭘까요? 예를 들면 정신적 가치, 뭐 아름다움, 진선, 미, 뭐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이의 해맑은 웃음, 우정,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 뭐 돈으로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것으로만 판단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것의 단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도덕적 행위가 이 비도덕적 행위랑 비교해 봤을 때 비도덕적 행위도 유용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비도덕적인 행위마저도 유용한 걸 창출한다라고 그러면 오케이, 그거는 좋은 철학의 길이네 라고 취할 수 있는 그 잘못된 문제가 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실용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시죠. 1번 문제네요. 자, 1번 문제. 지식과 신념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로소 현금 가치. 현금 가치 나왔네요. 누굽니까?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죠. 그럼 제임스의 이야기니까 1번. 유용성이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유용성이 창출된 실용주의라는 걸 현금 가치로 본 거니까요. 2번, 삶의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왔다. 이건 실존주의가 주목한 부분이고요. 진리는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아니죠. 뭘 창출할 때? 유용성을 창출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 지식을 깨닫기 위한 도구이다. 절대적 지식? 아니죠. 어떤 도구예요? 유용성을 창출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치보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현실적인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자, 철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선이란 무엇인지, 윤리적인 사람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고민해왔죠. 이것이 바로 윤리학의 탄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공리주의도 답을 했고 칸트도 답을 했고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프래그머티즘도 답을 합니다. 그러나 윤리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 이런 문장 좋네요. 자, 그러면 윤리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하겠죠.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윤리 자체라기보다는 윤리 자체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야 된다. 또 절대적으로 윤리적이고 선한 것은 없다. 절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네요. 기억해 둡시다. 절대 X. 윤리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나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호,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그래서 실용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특징들이 그대로 다 단어가 걸렸습니다. 1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장폴 사르트르. 다음 시간에 배울 실존주의. 쾌락은 유일한 선이며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 자, 이 내용은 원래 쾌락주의에서 이 표현을 얘기하죠. 위 사상가의 입장으로 물론 쾌락주의라는 것을 기반으로 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용주의라는 것도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근데 실용주의가 내세우는 건 쾌락이 최우선의 목표가 아니에요. 실용성이라는 게 최우선의 목표죠. 그래서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쾌락은 유일한 선이며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라는 건 쾌락주의자들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에피쿠로스. 그러나 저 뒤에 가서는 제레미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도 이렇게 쾌락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유용성은 유일한 선이고 유용성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2번은 부족하네요. 3번, 이성의 힘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아니죠. 지금 절대적인 가치는 이성이 유용한 지식을 창출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가치가 선이다. 요게 가장 알맞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철학적 사유를 통해 얻어진 확실한 지식.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르네 데카르트의 이성주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부해야 되겠죠. 실용주의에서는. 자, 그 다음 뉴 탐스런 162페이지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개념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검사받고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 검사받고 수정되어야 된다. 자, 뒤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플라톤 이래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을 해왔듯이 생활 경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고 또한 영국 경험론자들 말처럼 계승하고 있죠. 단순히 밖으로부터 강요당한 수동적인 경험의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 경험을 밀고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하니까 그렇죠. 도구주의가 떠오릅니다. 환경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험적 실험 걸렸네요. 성과. 그 다음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적 조정을 요구하는 것. 계속해서 드리블을 할 건지 패스를 할 건지 그때 문제 상황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아래 내용들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1번 도덕이나 윤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No. 변한다. 시대를 반영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현실을 반영하고 2번 인간의 생각, 지식, 이론 등은 절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단인가? 자,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간의 생각, 지식, 이론 등은 절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단인가? 수단이어서 좋고 도구여서 좋고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절대적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럼 여기에 뭘 갈아 끼면 되겠어요? 유용성을 창출하는 수단인가? 이러면 yes 이렇게 하겠죠. 요건 틀려요. 3번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유용하더라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가? 아니죠. 요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유용한 것이 최고라고 판단하다 보니 비도덕적인 행위도 승인해버리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안 돼요. 요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비도덕적인 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유용한 가치를 창출했다면 그건 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실용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3번도 틀렸고요. 4번 학문 탐구의 과거의 관습이나 추상적인 이론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가? 이건 말도 안 되죠. 긍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yes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정답은 5번이네요. 실제 삶에 유용한 가치를 가져오는 것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yes. 이게 오늘 우리가 수업했던 실용주의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실용주의 얘기하려고 갖고 왔던 내용들은 다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서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 사상의 또 가장 중요한 파트 실존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존주의 중에서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키에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사상, 하이데거의 사상을 잘 녹여서 오늘처럼 열정적인 강의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